가난하다고 사람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너 같은 게 뭐라고 날 감싸주는 거야. 모두가 외면한 냄새나는 노숙자를 끝까지 지켜준 은행원.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손 닦아준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더러운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 노숙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거지 행색으로 은행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6시 서울 한남동 태성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샹들리에 불빛이 텅 빈 식탁을 비추고 있었죠. 12명은 너끈히 앉을 수 있는 긴 원목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골 곰탕, 간장게장, 갈치조림, 삼색나물. 궁중 수라상이라 해도 손색 없을 반찬들이었어요. 박만석 회장은 그 긴 식탁 맨 끝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3,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태성그룹 회장. 시장통 지게꾼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호랑이 회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노인일 뿐이었어요. 은색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거칠거칠하게 느껴졌어요. 최고급 2000쌀인데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맞은편으로 향했어요. 빈 의자가 유독 크게 보였죠. 그곳엔 언제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파마 머리에 연보랏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따뜻한 미소로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하고 묻던 사람. 50년 가까이 해로한 반려자. 그리고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있을 땐 이 집이 참 따뜻했는데.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죠. 반찬 중 멸치볶음에 박 회장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자잘한 멸치에 고추, 마늘, 물엿을 넣고 달달하게 볶아낸 반찬이었습니다. 매일 올리라고 특별히 지시한 반찬이었죠. 아내가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당신 기억나? 시장통에서 못판 멸치 가져다가 고추장에 볶아 먹었잖아. 그때 당신이 그랬지. 이 멸치볶음이면 밥새 공기도 뚝딱이라고.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나는 그때 맹세했어. 돈 벌어서 평생 멸치볶음 걱정 없이 해주겠다고. 근데 이제 당신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야. 화려한 저택, 사내 진미,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력.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들어왔어요. 32살 태성그룹의 젊은 후계자. 민준은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빼닮아 부드러운 이목구비에 온화한 눈빛을 가졌거든요. 평소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얼굴에 결연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뭐냐?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솔직히 이 말을 기다린 지 오래였거든요.
이미 마음속으로 점 찍어둔 며느리 후보도 있었습니다. 협력사 최 사장의 딸 최지은. 집안도 학벌도 좋다고 들었죠.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냐?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다음 말이 그 미소를 산산조각 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소윤이에요. 29, 태성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일합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후엔 혼자 힘으로 대학을 나왔고요.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죠. 은행원.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죠. 그걸 사랑이라 부르냐? 내 배경 보고 접근한 꽃뱀이야. 아닙니다. 소윤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를 대해줬어요. 따뜻하고 정직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따뜻함? 세상이 따뜻함으로 돌아가는 줄 아느냐? 사랑으로 밥이 나오고 사랑으로 회사가 굴러가더냐?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그는 식탁 위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아들 쪽으로 휙 던졌어요. 쨍그랑 금소금이 차갑게 메아리쳤습니다. 내가 이 재산 어떻게 모은 줄 알아? 시장통에서 지게 지면서 등이 휘도록 집 나르면서 모은 돈이야. 그 돈 노린 꽃뱀한테 갖다 바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젖은 기운이 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셨잖아요. 아버지가 지게꾼이셨을 때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다면서요.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셨잖습니까? 왜 저는 안 됩니까? 박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렸거든요. 정아도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죠. 하지만 그는 정아의 따뜻한 마음을 믿었고 끝까지 함께했어요. 민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 선택을 존중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박 회장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아내를 언급하는 건 금기였거든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박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죠. 그래, 내 어머니는 늘 그런 사람이었지. 사람을 먼저 보고 가진 건 나중에 봤으니까. 그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 뒤로 손을 깍지 끼고 어둠이 내려앉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내 마음을 원하는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하마.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험해 볼 거야. 내가 직접. 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다시 매서워져 있었어요. 호랑이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눈이었죠. 그 여자가 정말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면 인정하마. 하지만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면 그땐 내가 각오해야 할 거다. 그만해. 더 얘기할 것도 없다. 나가. 민준이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홀로 남은 박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아내의 유품이었죠.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정아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게 아니라 품은 거예요.
박 회장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정아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정아야, 당신 말이 맞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는 별채 창고로 향했어요. 수십 년간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인 먼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상자들을 뒤지다가 젊은 시절 현장에서 입었던 낡은 작업용 점퍼를 찾아냈어요. 기름때가 찌들고 소매가 달아해진 점퍼였죠. 흙먼지 묻은 낡은 작업화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태성그룹 회장이 아니었어요. 금방이라도 역전 지하도에서 잠을 청할 것 같은 남루한 노인이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명함을 모두 빼냈습니다. 대신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만 주머니에 넣었죠. 진심이면 가진 게 없어도 품이 있겠지. 그 여자가 정말 민준이가 말한 그런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도 박 회장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진 못했죠.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성은행 영등포 지점에는 박 회장보다 먼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성은행 영등포 지점.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대기 번호표를 뽑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소유는 세 번째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깔끔한 유니폼,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미소. 명찰에는 이소윤 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녀였습니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대학을 나오고 이 자리까지 왔죠. 가난의 서름을 뼈저리게 알기에 남루한 행색의 어르신들을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더 챙기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었습니다. 밍크 코트에 샤넬백,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들. 그 뒤로 비슷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따라왔죠. 강 여사와 그녀의 딸 최지은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유독 크게 울렸어요. 탁탁탁. 마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듯이요.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아, 여기 책임자 누구야? 당장 나와. 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던 은행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VIP야. 최 사장 부인이라고. 이 은행에 얼마를 맡겨놨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강 여사는 태성그룹 협력사 최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불린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이었죠.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철저한 속물이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점장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50대 초반의 남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 스타일로 본사 임원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었죠. VIP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지만 부하 직원이나 가난한 고객에게는 한없이 고압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연락을 주시지. 제가 마중을 나갔어야 하는데. 지점장은 허리가 땅에 닿을 듯 연신 굽신거렸어요. 그의 손이 공손하게 VIP 라운지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VIP 라운지는 일반 객장과 분리된 공간이었어요.
고급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갓 내린 커피 향기가 가득했죠. 강 여사와 지은이 소파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로 방문해 주셨습니까? 강 여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품 백이었어요. 매장에서 갓 나온 듯 포장도 그대로였죠. 그걸 테이블 위로 슬쩍 밀었습니다. 지점장님, 작은 성이에요. 받아두세요. 지점장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당황한 척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이런 걸 왜? 고객님께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에이, 그냥 친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지점장은 슬쩍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의자 밑으로 밀어 넣었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사모님? 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지점장님도 아시죠? 우리 지은이가 태성그룹 박 회장님 아들이랑 선봤다는 거. 아, 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강 여사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이 우리 지은이 예비 신랑한테 꼬리를 치고 다닌다면서요? 지점장이 움찔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여기 창구 직원 중에 이소윤이라고 있죠? 순간 지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이 주인 말씀이십니까? 그 직원이 왜요? 그년이 우리 지은이 약혼자한테 작업을 걸고 다닌대요. 남의 남자한테 꼬리치는 여우 같은 것. 지은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꽤 그럴듯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창피하게. 창피하긴. 내가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 저런 천한 것이 내 자리를 넘보는 게 문제지. 강 여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점장님, 저 여자 잘나요. 당장. 지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VIP라지만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모님, 그건 좀. 절차라는 게 있어서. 절차? 강 여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가 우리 집 거래 은행을 다 옮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협력사들 자금도 다 빼면?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곧 자신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승진은 물 건너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사모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저 여자 자를 방법을 찾으라고요. 심할서를 쓰게 하든 고객 컴플레인을 넣든. 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디 직접 가서 얼굴 좀 보자고요. 어떤 년인지. 지점장이 황급히 따라 일어났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하지만 강 여사는 이미 VIP 라운지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죠. 강 여사가 창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그 뒤를 따랐어요.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 창구 앞에서 강 여사가 멈춰 섰어요.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와 그 딸이 서 있었죠. 내가 이소윤이야? 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주긴. 내가 뭘 도와줘? 강 여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약혼자한테 꼬리치고 다니는 년이? 소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박민준 씨 알지?
태성그룹 후계자.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죠. 소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다른 분들도 계신 곳이에요. 이런 대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 내가 적절을 따져? 강 여사가 소윤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이 어디서 재벌가 도련님한테 눈을 굴려? 주제를 알아야지. 소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난하다고 부모가 없다고 무시당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죠.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고객님, 저는 지금 업무 중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업무? 남자 꼬시는 게 내 업무야? 지은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됐어. 저런 애한테 뭘 바라겠어. 가정교육도 못 받은 애한테. 그 말에 소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시장통에서 생선 팔며 손녀를 키우시던 할머니. 비록 가난했지만 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죠. 소윤은 눈물을 꾹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가정교육은 받았어요.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강 여사가 피식 웃었어요. 어머 봐라. 배운 건 있어서 말대꾸는 잘하네. 그때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강 여사가 지점장을 노려봤어요.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이 여자 내 눈에 다시 띄면 가만 안 둘 거야. 강 여사가 몸을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지은이 가기 전에 소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민준 오빠는 내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조신하게 살아. 지은이 콧방귀를 뀌며 사라졌습니다. 은행 안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다른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소윤은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주임, 나중에 내 사무실로 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안에 불길한 예감이 담겨 있었죠. 소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창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는 그녀가 할머니 없이 혼자 버텨온 시간들의 결과였으니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은행 구석 대기석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하나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만석 회장은 대기석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점퍼에서는 며칠 묵은 쉰내가 진동했어요. 일부러 입지 않던 옷을 꺼내 입고 막걸리까지 뿌려놓은 터였죠. 구멍난 양말에 흙 묻은 장화, 헝클어진 머리카락. 거울 앞에서 확인했을 때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아까 강 여사 모녀가 소윤에게 쏟아낸 모욕을 지켜봤어요. 그 와중에도 소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죠. 그 모습이 박 회장의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일렀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죠. 박 회장이 창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느릿느릿 걸었어요.
발을 질질 끌면서요. 그가 움직이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진동하는 악취 때문이었죠. 어휴, 뭐야, 저 냄새. 노숙자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사람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죠. 경비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덩치 좋은 사내였어요. 그가 박 회장의 앞을 막아섰죠. 어르신, 여긴 곤란합니다. 나가주세요. 박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했어요. 노인 특유의 허약한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나도 손님이야. 돈 있다고. 여기 통장 만들러 왔어. 통장이요? 어르신 상태로는 좀. 경비원이 코를 막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다음에 다시 오시죠. 왜? 나도 손님인데 왜 못 들어가? 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러 소란을 피우는 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죠. 지점장이 소리를 듣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게? 어디서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는 경비원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빨리 내보내. 당장. 저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시네요. 경비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점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눈이었죠. 여보세요. 여기 노숙자 쉼터 아니에요. 나가요. 나 손님이야. 돈 있다니까? 박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지점장이 질겁하며 한 발짝 물러났죠. 에휴, 더러워. 누가 소금 좀 가져와. 소금. 지점장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점장님, 잠깐만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윤이었어요. 그녀가 창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지점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주임. 내 업무나 해. 저 고객님, 제가 응대할게요. 소윤이 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냄새나는 노인을 왜, 미쳤나? 하는 눈빛들이었죠.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저 냄새 맡으면서 소유는 대답 대신 박 회장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 창구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지독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미간 하나 찡그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살짝 허리를 숙였죠. 따라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소윤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뒤를 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코를 막고 피했지만 소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 도착하자 소윤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으세요. 다리 아프셨죠? 박 회장이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힘없는 척 어깨를 축 늘어뜨렸죠. 날씨가 추운데 많이 걸어오셨어요? 소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걸었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윤이 자리를 비웠어요. 잠시 후 따뜻한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도자기 잔에 담아서요.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박 회장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그는 소윤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봤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어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품속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안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입금하고 싶은데. 소윤이 봉지를 받았어요. 열어보니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죠.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어떤 동전에는 껌까지 붙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걸 어디서 주워온 거야? 소윤이 날카롭게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 직원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소윤이 다시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동전들 입금하시려고요? 그래, 내 전 재산이야. 받아줄 수 있어?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부러 넣은 감정이었어요. 소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녀가 봉지에서 동전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흙 묻은 동전을 하나하나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껌이 붙은 것은 더 정성스럽게요. 지점장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다가와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까 강여사 건으로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소유는 동전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손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어르신, 이 동전들 모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박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동전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모으신 거 보면 정말 성실하신 분이구나 싶어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동전들을 보며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혹시 통장 있으세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없어. 만들어야 해. 그럼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먼지 앉은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는 지갑을 열어 텅 빈 공간만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햇빛에 발에 희미해진 가족사진 한 장만 꽂혀 있을 뿐이었죠. 소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락처는 어떻게 되세요? 없어. 전화기 없어. 그럼 주소는요? 박 회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것도 없어. 소윤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죠.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은행 주소로 일단 등록해 놓을게요. 나중에 주소 생기시면 그때 바꾸시면 돼요. 박 회장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규정을 핑계로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았죠. 동전 세기가 끝났습니다. 소윤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총 34,570원이에요. 입금해 드릴까요? 그래, 해줘. 소윤이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새 통장을 발급해서 박 회장에게 건넸어요. 여기요, 어르신 통장이에요. 소중히 보관하세요. 박 회장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새 통장이었죠. 거기에 찍힌 금액 34,570원. 태성그룹 회장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금액처럼 느껴졌어요. 고마워.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사탕 몇 개를 넣어 박 회장에게 건넸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단 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박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소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냄새나는 노숙자에게 차를 대접하고 더러운 동전을 정성껏 닦고 사탕까지 챙겨주는 사람. 아들 민준이 왜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은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여사와 지은이 다시 들어온 거였어요. 강 여사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아까 그년 어딨어?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지점장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사모님, 왜 또 오셨어요? 강 여사가 창고 쪽을 훑어보다가 소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루한 노인도요. 강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어머, 저것 봐. 거지 손님이랑 붙어있네? 역시 끼리끼리 노는구나. 그녀가 성큼성큼 소윤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찡그렸죠. 뭐야 이 냄새. 시궁창에서 굴러왔어?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누가 시궁창이야? 강 여사가 피식 웃었어요. 어머, 말은 할 줄 아네? 거지 주제에.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소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박 회장과 강 여사 사이에 섰어요.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나한테 짓이야? 강 여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소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분도 저희 은행 고객님이세요.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강 여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고객? 저런 거지가 고객이야? 웃기지 마. 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시험 중이니까요. 소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분도 소중한 분이세요. 그 말에 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가자. 저런 애랑 말 섞으면 경만 떨어져. 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가자. 어차피 전현 잘릴 거니까. 두고 봐.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은행 안에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위해 VIP 고객에게 맞섰어요. 해고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왜 나를 감싸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소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무시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르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시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을 어떻게 모른 척해요. 박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그래, 자신은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 서 있었죠. 고마워.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소윤이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또 오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이 통장과 사탕 봉투를 들고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소윤은 이미 다음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로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아, 당신이 말한 사람의 품이 이런 거였구나.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죠. 과연 소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은행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며칠 후 박만석 회장은 다시 태성은행 영등포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낡은 점퍼는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는 더욱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안에서 찰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은 불쾌한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대놓고 코를 막았고 또 누군가는 자리를 피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죠. 어르신, 또 오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일로? 돈 입금하러 왔어. 박 회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봤어요. 그때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박 회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니, 저 사람 또 왔어? 지난번에도 난리치더니. 지점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쫓아내려 했어요. 여보세요. 여기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박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도 손님이야. 돈 있다니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바닥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차르르 짤그랑. 흙과 먼지가 묻은 동전 수백 개가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가 뒤섞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동전에는 껌이 붙어 있었고 어떤 것은 녹이 슬어 있었죠. 은행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치워요. 박 회장이 바닥에 쪼그려 앉으며 소리쳤어요. 내 전 재산이야. 입금해줘.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일부러 떼를 쓰는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소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지점장이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빨리 내보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까요? 그래, 불러. 당장.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동전을 만지기 싫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윤이었습니다. 그녀가 창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지점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주임, 내 업무나 해. 이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치마 정장 차림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에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소윤이 맨손으로 더러운 동전을 줍기 시작했거든요. 이주임, 뭐 하는 거야? 더러워. 지점장이 소리쳤지만 소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 손에 모았어요. 박 회장이 일부러 그녀를 밀쳤습니다. 저리 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소윤은 밀려나면서도 다시 동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피땀 흘려 모으신 귀한 돈인데 어떻게 더러워요.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흙이 묻은 것, 껌이 붙은 것, 녹이 쓴 것. 가리지 않고 모두 닦았죠.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소윤이 동전을 다 주운 뒤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투성이인 그 손을요. 그리고 물티슈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손이 많이 거치셨네요. 고생 많으셨죠? 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에서 가난했던 시절 시장통에서 생선 팔며 자신을 키운 돌아가신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느껴졌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윤이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할머니랑 시장에서 살았어요.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무시당할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박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소윤이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창구로 가시죠. 동전 입금해 드릴게요. 그녀가 박 회장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구로 안내했어요. 지점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지만 소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창구에 앉은 소윤이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어르신, 총 42,350원이에요. 지난번 잔액이랑 합치면 76,920원이 되시네요. 그래. 박 회장이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소윤이 통장에 입금 처리를 하고 건네줬어요. 여기요. 잘 보관하세요. 박 회장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파란 표지에 찍힌 금액 76,920원. 태성그룹 회장에게는 먼지만도 못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수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박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벌컥 열리며 강 여사와 지은이 들어왔어요. 강 여사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박 회장을 보자마자 코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뭐야 이 냄새. 아직도 저 거지가 여기 있어? 지은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빨리 볼일 보고 가자.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강 여사가 소파에 가방을 툭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소윤의 창구 쪽을 노려보며 자리에 앉았죠. 박 회장은 출구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강 여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반지, 3캐럿 다이아 반지 어디 갔어? 은행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강 여사가 가방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누가 훔쳐갔어? 지점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요. 잘 찾아보시면. 찾아봤어. 없다고. 강 여사의 눈이 로비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구 근처에 서 있는 박 회장에게 멈췄어요. 야, 저거지. 내가 훔쳤지? 박 회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강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손가락으로 박 회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아까 내 가방 근처에 있었잖아. 내가 훔친 거야. 지은이 옆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엄마, 나 봤어. 아까 저 거지가 엄마 가방 쪽으로 가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강 여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봐. 경찰 불러. 저거지 잡아. 은행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점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CCTV를 확인해 보시죠. CCTV고 뭐고, 저놈이 범인이야. 강 여사가 박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 회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7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시험 중이니까요. 그때 소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박 회장 앞을 가로막으며 강 여사와 마주 섰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강 여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소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아까 제 창구에서 입금하고 계셨어요. 고객님 가방 근처에도 안 가셨고요. 거짓말. 우리 지은이가 봤다잖아. 소윤이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보셨어요? 정확히 어느 시점에요? 지은이 움찔했어요. 말이 막힌 거죠. 강 여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저거지 몸수색해. 반지 나오면 어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도 강 여사 편을 들 것 같은 눈치였어요. 박 회장은 소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해 VIP 고객에게 맞서고 있었어요. 해고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시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박 회장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몸수색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얼마인 줄 알아? 지점장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게. 소윤이 팔을 벌려 박 회장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자세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안 됩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범인 취급하시면 안 돼요. 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야, 인연이 진짜. 아까부터 왜 저거지만 감싸고 돌아? 지은이 옆에서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저 둘이 한패 아닐까? 눈짓 교환하는 거 내가 봤어. 전현이 시켜서 훔친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공범이구나. 지점장, 저 두 사람 다 잡아도.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고객들이 수군거리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지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주임, 일단 물러나 있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점장님, 이건 아니에요. 이분이 도둑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고 뭐고 VIP 고객이 저러시는데 어떡하라고. 지점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VIP의 기분이었어요. 강 여사가 소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뺨을 때리려는 거였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소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강 여사를 마주봤어요. 손이 내려오려는 순간 소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때리세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거였죠.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잃고 할머니랑 시장 좌판에서 자랐어요. 냄새난다고 거지 같다고 무시당해도 남의 것 탐낸 적 없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뭘 훔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없으면 사과하셔야 해요. 억울한 누명은 사람을 죽여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 여사도 지점장도 다른 직원들도 멍하니 서 있었죠. 박 회장은 소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을 리 없었죠.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 게. 지은이 초조한 표정으로 강 여사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사람들 다 쳐다봐. 창피하게 됐잖아. 강 여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고객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인터넷에 올라가면 망신이었습니다. 됐어. 나중에 두고 봐. 강 여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가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가방 안감 찢어진 틈새에서 반짝이는 게 만져졌거든요. 꺼내보니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거. 강 여사도 당황했습니다. 반지가 가방 안감 사이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실수였죠. 은행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가 헛기침을 했어요. 있었네. 원래 있었어.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분께 사과하셔야죠. 강 여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내가 왜 저런 거지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셨잖아요.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소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강 여사가 이를 갈았어요. 사과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죠. 됐어, 가자. 이 은행 다신 안 와. 강 여사가 지은을 데리고 휙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멀어져 갔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은행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윤이 천천히 몸을 돌려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이 여자는 방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해고될 위험도, VIP의 분노도, 지점장의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로지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어?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시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 그런 분이 억울하게 도둑 취급받으시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도둑 누명 쓰신 적 있어요. 아무도 편 안 들어줬어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소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힘없는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박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들 민준이 왜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마워.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소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한 건데요. 자, 어르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잠깐 앉으셨다 가세요. 그녀가 대기석으로 박 회장을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도 한 잔 가져다 줬죠. 박 회장은 차를 홀짝이며 소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시 창구로 돌아가 다음 고객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정아, 봤어? 이 아이가 민준이가 사랑하는 여자야. 박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당신을 꼭 닮았으니까.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내 정아의 미소 띤 얼굴이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소유는 진짜였습니다. 돈이나 배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죠. 며느리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행을 나서기 전 소윤의 창구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겠구나. 박 회장이 작게 중얼거리며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도 포근했죠.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성은행 영등포 지점에는 상상도 못할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 여사는 그날 이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거지 같은 노인에게 망신을 당하고 그걸 감싼 은행원에게 대들었다가 되레 쪽팔린 꼴이 됐으니까요. 명품 가방 안감 사이에 반지가 끼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창피했던지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렸습니다. 게다가 소윤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 딸 지은의 예비 신랑한테 꼬리를 친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여자를 시험하러 온 박 회장의 존재는 까맣게 모른 채 강 여사는 오직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죠. 전현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해. 강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내가 방법을 찾았어. 이번엔 확실하게 전현을 엮을 수 있어. 모녀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태성은행 영등포 지점. 은행 문이 열리며 강 여사와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표정이 차분했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강 여사가 VIP 라운지로 향하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계시지? 잠깐 뵙고 싶은데. 직원이 허겁지겁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이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됐어요.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강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큰 거래가 있어서 왔어요. 예금 5억 추가하려고요. 지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억이라니. 이번 달 실적이 단숨에 해결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강 여사가 지점장과 함께 VIP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객장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소윤의 창구 쪽을 훑쳤습니다. 오늘 확실히 끝내줄게.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번 작전을 위해 빌려온 거였죠. 지은이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객장을 가로질렀어요. 소윤의 창구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아! 지은이 소윤의 창구 앞 바닥에 벨벳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상자가 열리며 반지가 굴러나왔죠.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황급히 반지를 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손이 미끄러워서. 그녀는 반지를 상자에 넣으며 소윤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화장실로 향했어요.
잠시 후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반지 상자가 없었어요. 그녀가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표정이 다급해졌어요. 없어, 없어.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VIP 라운지 문이 열리며 강 여사가 나왔어요. 왜 그래, 지은아? 반지, 5캐럿 반지가 없어졌어.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지난번 소동이 아직 기억에 생생했거든요. 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물론 연기였죠. 뭐라고? 그 비싼 반지가?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화장실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분명히 주워서 가방에 넣었거든요. 근데 없어. 강 여사가 객장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소윤의 창구에서 멈췄습니다. 아까 어디서 떨어뜨렸다고? 저기, 저 창구 앞에서요. 강 여사가 성큼성큼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까 우리 딸이 반지 떨어뜨린 거 봤지?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고객님이 주워서 가지고 가셨는데요. 근데 지금 없어. 어디 갔을까? 강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 소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반지 떨어뜨렸을 때 내가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 내가 슬쩍한 거 아니야?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반지 만진 적 없어요. 고객님이 직접 주워서 가셨어요. 거짓말. 내가 훔쳤어. 지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저 여자가 가져간 거야. 아까 눈빛이 이상했어. 지점장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또 무슨? 강 여사가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직원 서랍 좀 뒤져봐요. 우리 딸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사모님, 그게... 왜요? 못하겠어요? 우리 집이 이 은행에 얼마를 맡겨놨는데 아까 5억도 추가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럴 거면 다 뺄 거예요. 지점장이 움찔했습니다. 5억. 그 금액 앞에서 양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주임. 미안한데 서랍 좀 열어봐. 소윤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지점장님, 저 안 그랬어요. 진짜예요. 알아. 그냥 확인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되잖아. 지점장이 소윤의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문구류, 개인 물품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쪽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지점장이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행 안이 얼어붙었어요. 강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라, 전현이 훔쳤잖아. 소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건, 저 안 그랬어요. 어떻게 저기 있는 거예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도둑이에요. 경찰 불러요. 지점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소윤을 바라봤어요. 이주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소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 정말 안 그랬어요. 누가 넣은 거예요? 저 도둑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점장님, 저 여자 당장 해고하세요. 아니면 우리 예금 전부 뺄게요. 협력사 거래도 끊을 거고요.
지점장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주임, 일단 오늘은 집에 가. 정식 조사가 있을 거야.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점장님, 저 진짜. 그만. 다른 고객들 보잖아. 소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물건을 챙겼습니다.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가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년은 저렇게 쫓겨나는 거야. 주제를 알았어야지. 문이 닫혔습니다. 소윤은 은행 밖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소윤이는 정직한 아이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윤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아까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은행 건너편 카페에서 낡은 점퍼를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박만석 회장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감히.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좁은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에 출근하던 그 평범한 일상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죠. 서랍에서 나온 반지. 그걸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자기는 만진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서랍에 있었던 걸까요? 누가 넣은 거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지은이 화장실 가기 전에 창구 앞에서 비틀거렸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뭔가 수상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소윤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 민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민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진짜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정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윤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떤 배경인지 모르고 다가왔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줬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민준 씨까지 힘들어지면 안 돼. 소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전 태성은행 영등포 지점. 소윤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근할 수 없었어요. 지점장이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은행에는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 여사와 지은이었어요. 두 사람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VIP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커피를 가져다 줬죠. 사모님, 어제 일은 정말 충격이셨겠어요.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됐어요.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 일단 대기 발령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정식으로 징계할 거예요. 강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도둑년은 쫓겨나야지. 지은이 옆에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 여자 인생 끝난 거야. 도둑으로 찍히면 어디서도 못 써. 그래, 내 말이 맞아.
감히 내 남자한테 눈을 굴려? 모녀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앞장섰고 그 뒤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낯익는 정도가 아니었죠. 대한민국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만서, 태성그룹 회장, 지점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 박 회장은 평소의 위엄 그대로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 정장, 광택이 나는 구두,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지점장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 얼굴. 며칠 전 그 노숙자?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눈, 코, 입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최고급 정장을 입었을 뿐이었죠.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 여사도 박 회장을 봤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비서가 귓속말을 하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태성그룹 회장, 저 사람이? 지은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천천히 객장을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어요. 그가 강 여사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강 여사. 강 여사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 회장님, 어쩐 일로 이런 곳에. 이런 곳? 내 이름 붙은 은행인데.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 여사가 움찔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 네. 회장님, 어제 일 보고받았어. 직원이 고객 물건을 훔쳤다며?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대답했어요. 그게 서랍에서 반지가 나와서. 증거가 그것뿐이야? 네. 그게 무슨. 박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걸 보시죠.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제 은행 객장의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지은이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창구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비틀거렸어요. 뭔가 떨어뜨리는 척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손이 소윤의 서랍 쪽으로 슬쩍 움직였어요. 벨벳 상자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고죄라는 거 알지? 강 여사가 더듬거렸어요. 그건 오해예요. 우리 지은이가 장난으로. 장난? 박 회장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아서 인생을 망치려 한 게 장난이야? 강 여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을 용서하라고?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은도 멍한 표정이었죠.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소윤은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야.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지. 강 여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제발. 지은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 회장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늦었어. 당신 남편 회사, 우리 태성그룹이랑 거래 끊어. 오늘부로. 강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회사가 망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점장. 네. 당신도 해고야. 지점장이 휘청거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은행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렸어요. 소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며칠 전 그 노숙자 어르신과 눈앞에 위험 있는 노신사가 겹쳐 보였거든요. 어르신?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노신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칠 전 냄새나는 낡은 점퍼를 입고 동전을 쏟아냈던 그 어르신. 자신이 맨손으로 동전을 주워드리고 물티슈로 손을 닦아드렸던 그분이 지금 최고급 정장을 입고 위험 있게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태성그룹 회장님이셨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널 시험했어. 그 말에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험이라고요? 그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냄새나는 노숙자를 맞이한 첫날, 바닥에 쏟아진 동전을 주었던 날, 강 여사에게 맞서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시험이었던 거죠. 왜 저를? 소윤이 겨우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돈을 보는 사람인지,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어. 냄새나는 노인에게 차를 대접하고 더러운 동전을 맨손으로 주었지. 아무런 데가 없이 말이야. 소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이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윤에게 건넸어요. 울지 마라. 이제 다 끝났어. 바로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지은도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박 회장이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당신들이 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강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무섭게 느껴졌죠.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아서 인생을 망치려 한 게 오해야? CCTV에 다 찍혔어. 당신 딸이 반지를 소윤이 서랍에 넣는 장면까지. 강 여사가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무고죄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각오해. 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은이 소윤에게 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언니, 아니 소윤 씨. 제발 용서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었어요. 소윤은 그런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천한 것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고 주제를 알라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도둑으로 몰렸던 건지 그 수치심과 절망감은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바닥에 엎드린 지은의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소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강 여사와 지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요? 진짜로요?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건 저예요. 처벌은 회장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박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이 아이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복수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측은함을 느끼는 거죠. 왜 용서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널 얼마나 괴롭혔는데?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소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미움을 품으면 내 마음만 썩는다고. 용서하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제 끝내고 싶어요. 박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특별했어요. 가난하게 자랐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넓었죠. 아내 정아가 생각났습니다. 정아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미움보다 용서를, 복수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 정아야, 당신이 보내준 거지? 박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내 뜻을 존중하마. 강 여사와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거래 끊는 건 변함없어. 그리고 다시는 내 며느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강 여사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대로요. 그리고 박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직접 사과받아. 제대로. 강 여사와 지은이 소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줘요, 제발. 소윤은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세요. 강 여사와 지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허겁지겁 멀어져 갔죠. 은행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이 여전히 벌벌 떨며 서 있었어요. 박 회장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지점장. 네. 회장님. 아까 해고한다고 했지?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저는 그냥. 지점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VIP 앞에서 직원을 버렸어.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았지. 그게 지점장이 할 짓이야? 지점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위에 있으면 아래 직원들이 다 썩어.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야. 지점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요. 하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소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박 회장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아내가 쓰던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소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해. 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정아가 살아있었으면 널 정말 좋아했을 거야. 너무 닮았거든.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님,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소윤 씨, 괜찮아요? 민준이 헐레벌떡 달려와 소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미안해요. 진작 지켜주지 못해서. 소윤이 민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소윤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아, 봤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정식으로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은행 영등포 지점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새 지점장이 부임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죠. 무엇보다 소윤이 복직했습니다. 그날 아침 소윤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다시 시작이야.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소윤 씨,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못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편히 될게요. 소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소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버티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다들 고마워요. 소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인상이 따뜻했죠. 이주임,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중요한 손님이요? 응,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소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박만석 회장,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냄새나는 노숙자로 알았던 분이 대한민국 손꼽히는 재벌 총수였다니요. 오후 2시 은행 앞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오셨다. 긴장되네. 은행 문이 열리고 박만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 정장, 광택이 나는 구두,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 지난번 노숙자 행색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 뒤로 민준이 따라왔어요. 역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멋있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객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윤의 창구에서 멈췄죠. 소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한다고 했지? 소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님이라고 부르기가 쑥스러웠거든요. 그게 박 회장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농담이야. 여기선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돼. 민준이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윤 씨,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중요한 일이요? 박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켰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발표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박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이소윤 주임을 태성그룹 복지재단 이사로 임명합니다. 은행 안이 술렁거렸어요. 소윤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저를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내가 생전에 만든 복지재단이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지.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해. 소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사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둘째, 그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박민준과 이소윤 주임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은행 안이 떠들썩해졌어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어머, 정말이에요? 대박.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윤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야말로요. 박 회장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약혼 반지야. 내가 아내한테 줬던 거지. 소윤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렇게 귀한 걸 귀하니까 주는 거야. 내 며느리니까. 민준이 반지를 받아 소윤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거렸죠. 바로 그때 은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여사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전과 달리 초라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강 여사가 달려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거래처가 다 끊기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다고 하고. 제발요. 박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러다간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며칠 전 소윤에게 쏟아냈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욕했던 사람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니까요. 소윤이 박 회장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박 회장이 돌아봤어요. 왜? 저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감싸는 거야?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소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라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분이 정말로 반성했다면 한 번쯤 기회를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박 회장은 소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까지 감싸려고 하다니. 아내 정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움보다 용서를,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사람.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쩌겠어. 그가 강 여사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강 여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거래 재개 여부는 당신 남편이 직접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생각해 보겠어. 그리고 2번 다시 내 며느리 앞에 얼씬거리지 마. 강 여사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허겁지겁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어요. 넌 정말 내 할머니를 닮았구나. 소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최고니까요. 박 회장이 소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자. 내 아들 잘 부탁해. 네, 아버님. 민준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 씨, 고마워요. 아버지 마음을 녹여줘서. 소윤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야말로요. 좋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돼서 영광이에요. 박 회장이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아, 봤어?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준 거지?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행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죠. 긴 시험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태성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작지만 따뜻한 약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남동 태성그룹 회장 저택. 높은 담벼락 너머로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정원에는 하얀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장미와 백합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민준과 이소윤의 약혼식 날이었어요. 화려한 호텔 연회장 대신 박 회장이 직접 저택 정원을 내어줬습니다. 아내 정아가 생전에 가꾸던 정원이었죠. 장미덩굴 아래 작은 단이 마련되었고 의자는 고작 30개 정도였어요. 소윤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시고 싶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소윤이 봉사하던 보육원 아이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들떠 있었어요. 소윤은 드레스룸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소박하고 단정한 원피스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시장에서 사다 주시던 들꽃과 비슷했죠. 할머니, 보고 계시죠? 소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아버님. 박 회장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소윤의 모습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아 닮았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내도 결혼할 때 이렇게 예뻤어.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었지. 그때 내가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행복했어. 소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낡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이게 뭔지 아니? 소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 회장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짝이는 것이 나왔어요. 1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소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닦아준 동전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은행 바닥에 동전을 쏟았을 때
모두가 피하고 손가락질했어. 지점장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고 다른 직원들은 더럽다며 코를 막았지. 그가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맨손으로 동전을 주었지.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도 손이 지저분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잖아. 피땀 흘려 모으신 귀한 돈인데 어떻게 더러워요 라고. 박 회장이 소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동전을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10원은 못난 시아버지가 널 의심하고 시험했던 부끄러운 돈이야. 하지만 내가 닦아줘서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게 됐어.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걸 며느리 예물로 받아주겠니? 우리 집에 와주렴. 소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미안했어. 처음부터 믿어주지 못해서,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해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내가 늘 말했거든.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게 아니라 품은 거라고. 근데 나는 그 말을 잊고 살았어. 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드님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박 회장이 소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까지 감싸주려고 하다니. 정아야, 당신이 보내준 거지? 박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 이제 나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어. 박 회장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소윤이 그 팔을 잡았어요.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보육원 아이들이 꽃잎을 뿌리며 환호했어요. 선생님 예뻐요. 와, 공주님 같아. 소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단 앞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소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민준 씨. 소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울면 나도 울잖아요. 미안해요. 너무 예뻐서. 민준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회장이 소윤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이제 내가 지켜라. 평생 행복하게 해줘.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민준이 소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예식이 진행되었어요. 화려한 주례사도 긴 축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하는 시간이었죠. 평생 당신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평생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소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다시 꽃잎을 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박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옆자리에는 아내 정아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 봤어? 우리 아들 결혼해. 그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며느리야. 따뜻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아이야. 당신을 꼭 닮았어.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어요. 정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놀았죠. 소윤이 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곳에서 약혼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맙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아내가 생전에 만든 복지재단이 있어. 거기 산하에 보육원도 있고, 내가 봉사하던 그곳도 우리 재단 소속이야. 소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요? 응. 아내가 떠난 후로 내가 신경을 못 썼어. 너무 아팠거든.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걸 보고 다시 용기가 났어. 박 회장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 재단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해야 해.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너 같은 사람이니까 부탁하는 거야. 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다가와 소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윤 씨, 축하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요. 고마워요, 민준 씨.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내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아, 나 잘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사람을 제대로 봤어. 당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가진 게 아니라 품은 걸 봤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미 꽃잎이 흩날렸어요. 꽃잎 하나가 박 회장의 어깨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보내는 신호인가? 잘했다고 하는 거지? 그가 꽃잎을 손에 받아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꽃잎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과 소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육원 아이들 정말 좋아했죠?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 우리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따뜻하게 키우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요. 박 회장은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아, 우리 이제 쉬어도 되겠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고 나도 다시 사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차갑고 쓸쓸했던 그 집에 드디어 온기가 돌아온 거죠. 한 노인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10원짜리 동전 하나로 시작된 인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 이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